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이젠 이 얼굴 하나도 마음대로 하지 마.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제 얼굴을 바라보더니 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제게 다가왔어요. 손수건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신혼여행지에서 어렵게 골랐던 립스틱이 하얀 천에 번졌고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볼을 문지르고 이마까지 닦아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맞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조용한 행동이 어떤 말보다 모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가진 작은 것 하나까지도 시어머니 마음대로 지워도 된다는 뜻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남편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와 저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움직였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잠시 후 자동차 키를 집어들더니 그대로 현관을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은 순간 제 손끝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바라보며 낮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당연한 일이라는 듯 말했습니다. 맞지?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은 결국 내 편이야.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사람을 가장 외롭게 만드는 건 큰 소리가 아니라 내 편이어야 할 사람이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리는 순간일 수도 있다는 거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몰랐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뒤 자신이 직접 불러 모은 가족들 앞에서 아들이 식탁 위에 두꺼운 서류 봉투를 내려놓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두 번째 봉투를 꺼내는 순간 가족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식탁 위로 쏠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류를 보자마자 손을 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당당했던 사람이 결국 제 앞에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때 저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는 자신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남편이 꺼낸 서류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문이 열리던 것은 그날 오후였어요. 사흘 동안 신혼여행지에서 바라보던 낯선 하늘이 아니라 익숙한 공기가 얼굴에 닿던 그 감각이었습니다. 캐리어를 끌며 남편 옆에 나란히 서 있던 수아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제자리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공항을 빠져나오면서 남편이 먼저 손을 잡아왔어요. 손바닥이 따뜻했고 손가락이 단단했습니다. 수아는 그 온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남편과의 연애는 4년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건 회사 협력업체 미팅 자리였고 첫인상은 특별할 게 없었어요. 단정하게 생겼고 말이 많지 않았고 회의 자리에서 군더더기 없이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은 약속을 어긴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수아가 힘들다고 하면 이유를 묻기 전에 먼저 옆에 있어 주었고 작은 약속도 잊지 않았습니다. 수아가 지쳐 보일 때는 말없이 따뜻한 음료를 사다 두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런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집에서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결혼 준비가 시작되면서 조금씩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혼수 목록이 바뀌고 예단 금액이 달라지고 식장 날짜가 한 번 뒤집혔어요. 시어머니가 까다롭게 군다는 건 알았지만 수아는 그 시간을 크게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결혼 전에 예민해진 거라고 아들 하나를 혼자 키운 어머니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남편도 그때마다 조금만 참아달라고 했고 수아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결혼만 하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었어요. 그 생각이 얼마나 얇은 것이었는지는 귀국하던 그날 저녁이 되어서야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공항에서 수아의 전화기가 한 번 울렸어요. 회사 거래처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짧은 통화를 마치고 남편에게 수아가 별것 아닌 듯 말했어요. 업무 전화는 늘 자동으로 녹음이 된다고 버릇처럼 기능을 켜두고 있다고요. 남편은 그렇구나 하고 넘겼고 수아도 금세 잊었습니다. 그 작은 설명이 훗날 얼마나 중요한 것이 될지는 그 순간 두 사람 중 아무도 몰랐어요. 차에 오른 뒤 수아는 친정 어머니에게 온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무사히 도착하면 연락만 달라는 짧은 문자였어요. 잘 지냈냐는 말도 없이 딱 그 한 줄만 있었지만 수아는 그게 어머니의 방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기다리면서도 기다린다는 표현을 먼저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수아는 화면을 내려다보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귀국하는 길에 친정에 잠깐 들러도 되겠냐고요. 결혼식 당일 인사가 짧았고 어머니 얼굴을 좀 보여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남편은 잠깐 생각하더니 알겠다는 뜻으로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크게 돌아가는 길도 아니라며 먼저 가자고 했어요. 수아는 그 대답에 마음이 풀렸습니다. 남편이 여전히 자기 편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친정에서 보낸 한 시간은 조용하고 따뜻했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딸 손을 잡았고 남편에게도 웃으며 수고했다고 인사를 건넸어요. 과일이 나왔고 여행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꽤 흘러 있었어요. 수아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기다리실 거라며 남편 손을 이끌었어요. 친정어머니는 더 붙잡지 않았습니다. 신혼인데 괜히 늦게 보내면 안 된다며 작은 반찬 가방을 손에 쥐어주었어요. 수아는 어머니를 아는 뒤 차에 올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하루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시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거실 불은 켜져 있었고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을 텐데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반갑다는 말도 없었고 수고했다는 인사도 없었어요. 남편이 먼저 인사를 건넸고 시어머니는 눈길을 잠깐 주었다가 곧바로 수아에게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 눈빛에는 어떤 감정이 실려 있었는데 환영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운 것이었어요. 공항에 몇 시에 내렸냐는 질문이 먼저였습니다. 수아가 오후 3시 조금 넘어서라고 대답하자 시어머니의 눈이 벽시계로 향했어요. 6시였습니다. 3시간이 어디 갔냐는 말이 이어졌어요. 수아는 오는 길에 친정에 잠깐 들렀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다고 설명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한쪽으로 비틀렸습니다. 남편이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자기가 같이 가자고 했고 1시간 정도만 있다 온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아들의 말에 관심이 없는 듯 했어요. 너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 한마디로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수아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시집 온 여자가 친정부터 찾아가면 어디서 본 게 없다는 소리 듣는 거야. 수아는 그 말에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서운했지만 첫날부터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잠시 숨을 고른 뒤 여행지에서 정성껏 고른 선물 가방을 꺼내 시어머니 앞에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생각하며 골랐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가방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선물로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말이 돌아왔어요. 며느리는 처음에 버릇을 잘 잡아야 나중에 집안이 편한 법이라는 말도 이어졌습니다. 선물 가방은 탁자 위에 그냥 놓인 채였어요. 아무도 열어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그 가방을 눈앞에 두고
속으로 한 번 더 다짐했어요. 아직 첫날이라고 서로 맞춰가면 될 거라고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이 수아의 시선에 잠깐 걸렸습니다. 아들을 향한 눈이었는데 그 안에 무언가 놓아주지 않으려는 것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혼자 키운 세월이 쌓아 만든 눈빛이었을 거예요. 수아는 그게 무섭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 집안에 단단하고 묵직한 무언가가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저녁이 시작되기 전까지 거실은 조용했어요. 남편은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다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수아는 가방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짐을 풀기 시작했어요. 여행지에서 함께 고른 작은 기념품이 나왔습니다. 어디에 두면 좋을지 두 사람이 웃으며 이야기하던 게 불과 하루 전이었는데 지금은 그 기억이 다른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수아는 기념품을 서랍 위에 살며시 올려두었습니다. 결혼식 날 피로연이 끝날 무렵 남편이 짧게 귀띔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작은아버지가 오셨다고 원래 친척 중에 가장 가깝게 지내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수아는 박재술이라는 이름의 그분과 짧게 눈인사를 나눴어요. 조용하고 눈이 깊은 분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분을 얼마나 믿고 따르는지는 말투 하나만으로도 느껴졌어요. 그 기억이 왜 지금 떠올랐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그랬어요. 거울 앞에 선 수아는 자신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화장이 조금 지워져 있었지만 입술에 바른 색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립스틱을 다시 바를지 잠깐 망설이다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더 꾸밀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이유는 잘 몰랐습니다. 다만 이 첫날이 이상하게 무겁다는 것만 알았어요. 짐은 채 다 풀리지 않은 채였고 선물 가방은 거실 탁자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수아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남편이 웃으며 손을 잡아주던 공항에서의 온기를 떠올렸어요. 지금도 그 온기는 사라지지 않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다만 이 집안에서는 그것이 조금 더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아직 첫날이었으니까요.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도 한 번 들렸어요. 수아는 거울 속 자신의 눈을 한 번 더 바라보다가 조용히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지자 오히려 소리들이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채널을 돌리는 소리, 냉장고가 작동하는 낮은 진동, 현관 쪽에서 바람이 들어오는 기척이었어요. 수아는 가방을 옆에 두고 침대 끄트머리에 앉았습니다. 피곤했지만 쉽게 눕고 싶지 않았어요. 무언가를 정리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이 집에서 느낀 것들을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시어머니와 부딪힌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혼수 목록에서 시어머니가 요구한 품목들은 수아가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었어요. 가격이 만만치 않았고 용도도 불명확한 것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수아는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건 좀 많은 것 같다고 조율할 수 없겠냐고요. 남편은 어머니가 원래 이런 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혼자 자신을 키우면서 많이 고생하셨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한껏 당당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수아는 그 설명을 듣고 더 이상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해하려고 했어요. 아들을 혼자 키운 어머니가 며느리를 맡는 날이라면 그 마음이 어떤 모양이든 존중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집안에서 느껴지는 것은 단순한 예민함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의 눈빛에는 무언가를 지키려는 힘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지키려는 것인지 이 집의 질서를 지키려는 것인지는 몰랐어요. 다만 그 힘이 수아를 향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선물 가방을 거들떠보지 않았을 때, 친정에 들렀다는 말에 시계를 바라봤을 때, 그리고 남편의 설명을 잘라버렸을 때요. 수아는 그 장면들을 하나씩 되짚었어요. 억울하다기보다 낯설었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어질 생활의 모양일까 싶어서요.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온 건 조금 뒤였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표현이 세다는 말을 꺼냈어요.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말을 잘못 꺼냈다가 남편과 첫날 밤부터 어긋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더 말을 잇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조용히 있었습니다. 수아는 남편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오늘 하루 내내 어머니와 수아 사이에서 남편은 크게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말리려다가 어머니 눈치에 입을 다물고 설명하려다가 잘리고 결국 침묵했어요. 그게 오늘 처음 있는 일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오래된 습관 같았어요. 이 집에서 오랫동안 몸에 익힌 방식 같았습니다. 수아는 그것이 남편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그 침묵이 앞으로도 계속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마음 한편에 걸렸습니다. 남편이 잠깐 편의점에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수아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안방 불을 그대로 두고 수아는 다시 거울 앞에 섰어요. 입술에 바른 색이 조금 더 옅어져 있었습니다. 여행지에서 사온 작은 립스틱이었어요. 남편이 고르는 걸 옆에서 보다가 수아가 직접 고른 거였습니다. 그걸 지금 지우고 싶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그 색 하나를 유지하는 것이 오늘 하루 이 집에서 수아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버팀목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직 첫날이었습니다. 수아는 그 말을 속으로 다시 한번 되뇌었어요. 아직 첫날이라고요. 이 하루가 이 집의 전부가 아닐 거라고,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다시 한번 들렸어요. 수아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이 조금 지쳐 있다는 건 알았지만 아직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수아는 거울에서 천천히 눈을 떼었어요. 남편이 나간 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텔레비전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수아는 방에서 짐을 정리하다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녁 준비를 도와야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부엌에 서서 수아가 들고 온 반찬 가방을 열어보고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손에 쥐어준 그 가방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뚜껑을 하나씩 열어 들여다보다가 아무 말 없이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반찬통들을 하나씩 꺼내 싱크대 옆에 올려두었어요.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꺼내시냐고요? 시어머니는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어요. 우리 집에서는 남의 집 음식 안 먹어. 수아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남의 집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어요. 친정어머니가 직접 담근 반찬이었고 아침에 딸이 잘 먹으라고 정성껏 챙겨준 것이었습니다. 수아는 그것을 들고 시댁으로 왔었어요. 그게 잘못이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반찬통들을 쓰레기통 옆에 가지런히 놓았어요. 버리는 것도 돌려주는 것도 아닌 애매한 자리였습니다. 수아는 그 자리를 멍하니 보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차린 밥상이었어요. 수아는 수저를 들며 잘 먹겠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숟가락을 뜨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시선이 식탁으로 향했어요. 수저 놓인 위치가 틀렸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수저를 이렇게 놓는다며 시어머니가 직접 집어 자리를 바꾸었어요. 수아는 말없이 따랐습니다. 아직 모르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서로 맞춰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라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물을 따르는 방식이 틀렸다고 했어요. 국을 먼저 먹었다고 했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각도가 다르다는 말도 나왔어요. 수아는 하나씩 고쳐가며 밥을 먹으려 했지만 한 가지를 고치면 또 다른 것이 지적받았습니다. 식사 자리가 교정 시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시어머니와 수아 사이에서 시선을 2번 왔다 갔다 했을 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남편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이런 부분에 꼼꼼한 분이라고, 처음이라 그런 거라고요. 수아는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다만 수저 위치와 국 먹는 순서가 꼼꼼함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의 시작인지는 아직 판단하지 않기로 했어요. 식사가 끝난 뒤 수아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물소리가 나자마자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물을 너무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수돗물을 이렇게 낭비하면 안 된다며 직접 수도꼭지를 잠갔어요. 수아는 괜찮다고 금방 끝낸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말이 다시 나왔어요. 수아는 조용히 물의 양을 줄였습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 너무 많은 것들이 있었고 지금 이 순간 무언가를 따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그릇을 닦는 동안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왜 떨리는지 스스로도 잘 몰랐어요. 설거지가 끝나자 수아는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수아를 불러 세웠어요. 잠깐 앉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수아는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시어머니는 맞은편에 앉아 수아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얼굴 어딘가에 머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천천히 옷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접힌 손수건 하나를 꺼냈어요. 하얀 면 소재였고 깔끔하게 다려진 것이었습니다. 수아는 그게 뭔지 몰라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수아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손수건을 펼쳐 수아의 얼굴 쪽으로 가져갔어요. 수아가 반응하기도 전에 손수건이 입술에 닿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닦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입술이었고 다음은 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마까지요. 화장을 지우는 손놀림이었어요. 세게 누르지는 않았지만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수아는 그 순간 몸이 굳었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수아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 당황함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손수건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수아의 얼굴을 닦으면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집 왔으면 이제 내 얼굴 하나도 마음대로 하지 마. 손수건에 붉은색이 번졌습니다. 수아가 아침에 바른 립스틱이었어요. 여행지에서 직접 고른 색이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잘 어울린다고 했던 그 색이었어요. 그게 하얀 천 위에 번지는 걸 수아는 눈앞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뒤에서 남편의 기척이 느껴졌어요. 편의점에서 막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수아는 남편 쪽을 보지 못했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여전히 수아의 얼굴 가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비닐봉지를 든 채였어요. 시어머니와 수아를 번갈아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발을 떼지도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손수건을 접어 주머니에 넣으며 돌아섰습니다. 남편에게 와서 사온 것 냉장고에 넣으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아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맞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뭔가가 지워진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아니라 다른 어딘가에서요.
수아는 손가락을 들어 입술 언저리를 건드려 보았어요. 색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봉지를 들고 부엌으로 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밤 수아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손수건 장면을 몇 번이나 되짚었어요. 색에 밀친 것도 아니었고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한 행동이 오히려 더 오래 남았어요. 맞았다면 화를 낼 수 있었을 겁니다. 잘못했다고 따질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손수건 한 장은 그런 말을 꺼내기 어렵게 만드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화장이 뭐가 대수냐고, 며느리가 집에서 화장을 왜 하냐고 돌아올 말들이 이미 느껴졌어요. 수아는 이불을 끌어올렸습니다. 남편은 옆에 누워 있었어요. 이미 잠든 것 같았습니다. 수아는 남편의 등을 한번 바라보았어요. 오늘 하루 남편은 2번 침묵했습니다. 한 번은 수저 지적을 받을 때였고, 한 번은 손수건 장면을 목격했을 때였어요. 2번 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그 침묵이 무엇 때문인지 아직 판단하지 않기로 했어요. 다만 오늘 자신이 느낀 것들은 아침이 와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수아는 눈을 떴을 때 잠깐 어디에 있는지 잊었어요. 익숙한 것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천장의 결도, 빛이 들어오는 방향도, 아침에 들리는 소리들도 전부 낯선 것이었어요. 수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이미 나가고 없었어요. 부엌에서 시어머니가 무언가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아는 세수를 마치고 부엌으로 나갔어요. 아침을 돕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됐다고 했어요. 자기 방식대로 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수아는 그냥 식탁 옆에 서 있었어요. 도울 수도 들어갈 수도 없는 자리였습니다. 아침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수아 둘이 앉았어요. 남편은 일찍 출근한 것 같았습니다. 식사하는 내내 시어머니는 말이 없었어요. 수아도 말을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가장 무거운 것은 음식이 아니라 침묵이었어요. 밥을 먹고 나서 시어머니가 먼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수아를 바라보았어요. 며느리는 처음에 버릇을 잘 잡아야 나중에 집안이 편한 법이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가 젊었을 때는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다 했다고 했어요. 친정도 마음대로 못 갔고 입는 것도 먹는 것도 시어머니 뜻대로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요즘 며느리들은 그게 안 되냐는 말로 이어졌어요. 수아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 말 안에 오래된 원망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자신이 당한 것을 다음 세대에 그대로 넘기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게 옳지 않다는 것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말을 꺼내는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수아는 목소리를 낮추며 알겠다고만 했어요.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설거지는 자기가 한다고 했어요. 수아는 괜찮다고 자기가 하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 집 설거지는 이 집 방식대로 해야 한다는 말과 함께 수아를 부엌에서 내보냈어요. 수아는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이 집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거실 한쪽에 어제 탁자에 올려둔 선물 가방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열지 않은 채였어요. 수아는 그 가방에 눈길을 주었습니다. 여행지 면세점에서 두 사람이 한참 고민하며 고른 것이었어요. 시어머니 취향을 몰라서 무난한 것으로 골랐고 포장도 예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가방이 탁자 위에서 이틀째 그냥 놓여 있었어요. 수아는 가방 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열어보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언젠가는 열어볼 날이 있겠거니 하고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수아는 자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지 궁금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 집에 기대가 있었는데 이틀이 채 안 되어 이미 기대보다 버티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제 손수건에 번진 붉은색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그게 지워진 립스틱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수아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이틀째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은 조금 늦는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시어머니와 수아 단둘이 집에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아는 방에서 책을 펼쳐두고 있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도 사소한 것들이 쌓였습니다. 청소 방향이 틀렸다는 말, 세탁기 온도가 잘못됐다는 말, 어딘가에 놓인 물건이 제자리가 아니라는 말이 이어졌어요. 수아는 그때마다 고쳐나갔습니다. 말대꾸하지 않았어요. 그게 맞는 방식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잠깐 나와보라는 말이었습니다. 수아는 책을 덮고 거실로 나갔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부엌 가까운 쪽에 서서 수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수아의 손에 들린 휴대전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아는 책 읽다가 나왔으니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였어요. 시어머니가 그걸 알아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손을 뻗어 수아의 휴대전화를 낚아챘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수아가 반응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이미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수아가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듣지 않았습니다. 연락처를 훑더니 한 번호를 찾아냈어요. 수아의 친정어머니 번호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수아가 손을 뻗었지만 시어머니가 몸을 틀어 막았습니다. 전화가 연결되는 신호가 들렸어요. 수아의 친정어머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딸의 번호로 걸려온 전화였으니 당연히 반갑게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들려온 목소리는 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흘러나왔어요.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시집와서 이렇게 구냐는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대든다는 말도 했어요. 며느리로서 기본도 안 됐다는 말까지 이어졌습니다. 수아는 전화기를 되찾으려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몸을 틀어 다시 막았어요. 수아는 간신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우리 엄마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크게 말했습니다. 잘못이 없으면 이런 딸이 어디서 나왔겠냐고, 저런 딸을 키웠으면 부모 잘못이 맞다는 말을 수화기에 대고 쏟아냈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친정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황한 목소리였어요. 무슨 일이냐고, 수아가 옆에 있냐고 물었습니다. 수아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아를 돌아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해. 그래야 내가 이 전화 끊어줄게. 수아는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잘못한 게 없었어요. 친정에 1시간 다녀온 것도, 수저 위치가 달랐던 것도, 화장을 한 채로 인사한 것도 수아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에서 친정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수아야 하고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그 한 음절이 수아의 무릎을 꺾었어요. 엄마가 이 전화를 더 듣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에게 이 목소리가 더 닿는 것이 견딜 수 없었어요. 수아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다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바닥에 닿은 것만으로 시어머니는 충분하다는 듯 통화를 끊었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아는 바닥에 그대로 있었어요. 일어나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통화는 끊겼지만 화면에 통화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2분이 넘었어요. 수아는 그 숫자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까 공항에서 남편에게 말했던 것이 떠올랐어요. 업무 통화는 자동으로 녹음이 된다고 버릇처럼 켜두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지금 이 통화도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수아는 천천히 알아챘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무릎 꿇으라던 그 말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요. 수아는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잘했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마무리한 사람처럼 걸음이 담담했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수아는 거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한참이 지나 현관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들어오다 바닥에 앉아 있는 수아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어요. 수아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지만 간신히 말했어요. 어머니가 한 일을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얼굴이 굳으면서 입술이 달싹였어요.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짧게 말했어요. 수아야, 지금 내가 여기서 말하면 더 큰일 날 것 같아. 아무것도 결정하지 말고 기다려. 그리고 자동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대로 현관 쪽으로 걸어갔어요. 수아는 남편의 뒷모습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시어머니의 방문이 닫혔을 때와 다르지 않은 소리였습니다. 수아는 그 소리를 들으며 바닥에 그대로 있었어요. 아무것도 결정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이 귀 안에서 맴돌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수아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금 이 순간 기다림이 어떤 모양으로 와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의 방에서 불이 꺼진 것이 불빛 아래로 보였습니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수아는 혼자였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어요. 수아야 하고 부르던 그 한마디가요. 그 목소리를 듣게 한 것이 자신인 것 같아서 눈물이 났습니다.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게 서러움인지 두려움인지 분함인지 수아는 잘 몰랐습니다. 그냥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눈에서 흘러내렸어요. 수아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바닥이 차가워지는 것이 느껴질 때쯤 겨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무릎이 아팠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침대 끝에 앉았어요. 전화기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통화 기록에 친정 어머니 번호가 남아 있었어요. 수아가 건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건 통화였습니다. 시간은 2분 14초였어요. 그 시간이 수화기 너머로 흘러들어갔을 말들이 얼마나 되는지 수아는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있다는 것이 다시 떠올랐어요. 공항에서 남편에게 무심코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업무 통화는 자동으로 녹음이 된다고 버릇처럼 켜두고 있다고요. 수아는 녹음 앱을 열었습니다. 목록 맨 위에 오늘 저녁 통화 기록이 있었어요. 재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를 다시 듣고 싶지 않았어요. 다만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삭제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한 말들이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는 말, 며느리로서 기본도 안 됐다는 말, 무릎 꿇으라는 말이었어요. 수아는 그 말들 하나하나를 다시 가져다 놓고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생각해 보았어요. 친정에 1시간 들른 것, 화장한 얼굴로 인사한 것,
수저 위치를 몰랐던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이 무릎을 꿇어야 할 만큼 잘못된 일인지 수아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해하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인지도 몰랐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집안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있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같았어요.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바닥에 닿았을 때 수아는 그 경계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처음으로 느꼈어요. 엄마 목소리 하나에 무너졌습니다. 그게 약함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만 다음번에는 그 경계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방불을 끄지 않은 채로 수아는 누웠습니다.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어요.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결정하지 말고 기다리라던 말이 다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 말이 위로인지 외면인지 아니면 진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수아는 몰랐습니다. 다만 지금 이 집에서 기다리는 것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다는 것은 알았어요. 새벽이 가까워지면서 수아는 한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내일 친정에 가야겠다고요. 엄마 얼굴을 봐야 했어요. 어젯밤 전화로 들었을 말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지, 얼마나 걱정됐을지를 직접 가서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엄마 앞에서만큼은 무너져도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억지로 버티지 않아도 되는 자리가 지금 필요했습니다. 수아는 그 생각을 하면서 겨우 눈을 감았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수아는 침대 끝에 앉아 휴대전화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문자를 보낼까 했지만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몰랐어요. 아무것도 결정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이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수아는 그 말을 이해하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지금 자신이 겪은 것을 남편이 알고도 그냥 나간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나간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가 멈추었어요. 신호가 가도 받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방불은 꺼진 지 오래였어요.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수아는 누워보려다 결국 다시 앉았어요.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지면서 수아는 결혼식 날을 떠올렸어요. 남편이 서 있는 모습, 같이 찍은 사진들, 피로연에서 웃으며 나눴던 말들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일이었는데 훨씬 더 먼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남편은 평생 옆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밤 남편은 집에 없었습니다. 날이 밝았어요. 수아는 눈을 뜨자마자 남편 자리를 보았습니다. 비어 있었어요. 언제 들어왔다 나간 것인지 아예 들어오지 않은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아는 세수를 마치고 작은 가방을 꺼냈어요. 짐을 조금씩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것들만요. 지갑, 옷 몇 벌, 세면도구였어요. 당장 나가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집에서 자신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부엌에 있었습니다. 수아가 가방을 들고 나오자 어디 가냐고 물었어요. 친정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어제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또 친정이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수아는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제 얼굴을 마음대로 닦아버리셔도 저희 엄마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시어머니가 뒤에서 무언가를 더 말했지만 수아는 듣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계단을 내려가면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화가 난 것인지 두려운 것인지 몰랐어요. 아니면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있었는지도요. 밖으로 나오자 아침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수아는 걷기 시작했어요.
발이 자연스럽게 친정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친정 앞에 도착했을 때 수아는 초인종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어젯밤 시어머니에게 걸려온 전화를 친정어머니가 받았습니다. 그 통화가 어땠을지 수아는 생각하기 싫었어요. 엄마가 놀라고 당황했을 거라는 것, 무슨 일인지 몰라서 걱정했을 거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 마음을 직접 대면하는 것이 선뜻 쉽지 않았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나왔어요.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수아를 안으로 들였어요. 소파에 앉히고 물을 떠왔습니다. 수아는 물컵을 손에 쥐고 한참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손수건 이야기부터 해야 하는지, 전화 이야기부터 해야 하는지, 남편이 그냥 나간 이야기부터 해야 하는지요. 친정어머니가 먼저 물었어요. 어제 전화 받고 무슨 일인지 걱정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수아가 입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말을 시작하자 멈추기가 어려웠어요. 손수건에 립스틱이 번지던 것, 반찬통이 쓰레기통 옆에 놓이던 것, 전화기를 낚아채던 손, 무릎을 꿇으라던 말, 그리고 남편이 아무것도 결정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고 나간 것까지 전부 쏟아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중간에 말을 자르지 않았어요.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말을 다 마쳤을 때 친정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런데 울지 않았어요.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딸이 보는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는 것 같았어요. 한참 뒤에 친정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아야, 나 시어머니보다 준호 씨가 더 무서웠다고 했지.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빼앗고 무릎을 꿇으라고 했을 때보다 남편이 그 상황을 보고도 아무것도 결정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한 채 나가버린 것이 더 오래 가슴에 남았어요. 시어머니는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알 것 같았지만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는 아직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운 이유였어요. 친정어머니가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어요. 잘못한 사람이 숨어야지 왜 내가 숨어야 하냐는 말을 했습니다. 결혼은 내가 했지만 내 인생까지 남한테 맡긴 게 아니라는 말도 했어요. 이건 참을 일이 아니고 다시는 혼자 감당하게 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필요하면 법적으로도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어요. 그 말에서 수아는 처음으로 이 문제가 혼자 견뎌내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편 그 시각 남편은 집에도 친정에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어젯밤 자동차 키를 들고 나가면서 향한 곳은 따로 있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남편은 수아를 버리고 도망친 게 아니었어요. 말보다 결과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지금 그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수아는 아직 알지 못했어요. 수아가 아는 것은 어젯밤 남편이 아무것도 결정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고 나갔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말이 어떤 무게로 들렸는지는 남편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무거운 것이었어요. 친정에서 수아는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밥을 차려줬어요. 억지로 먹으라고 하지 않았고 빨리 돌아가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 주었어요. 수아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조금 울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울지 않으려 했어요. 남편 앞에서도 참았습니다. 친정어머니 앞에서야 겨우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한참 뒤 수아는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신의 물건을 직접 챙기고 싶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기다리라고 한 그 말의 의미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시댁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아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친정에서 나올 때
친정 어머니가 한 번 더 말했어요. 언제든지 오라고, 이쪽이 집이기도 하다고요. 그 말이 뒤에서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수아는 눈을 앞으로 두고 걸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댁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수아가 들어오는 것을 보더니 짐을 들고 왔냐고 물었어요. 짐이 없었습니다. 수아는 대답하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등 뒤로 들렸습니다. 어딜 그렇게 들락날락하냐는 말이었어요. 수아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대꾸하지 않았어요. 침대에 앉아 수아는 남편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에 들어올 수 있냐고 할 말이 있다고요. 답장이 없었습니다.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어요. 수아는 전화기를 손에 쥔 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1시간이 지났어요. 수아는 전화기를 내려두었습니다. 짐을 조금 더 챙겼습니다. 필요한 것들 위주였어요. 당장 나가겠다고 결정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다는 느낌이 필요했어요. 가방 안에 챙겨두는 것이 마음 안에 챙겨두는 것과 같은 의미로 느껴졌습니다. 수아는 그렇게 하면서 자신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남편은 그날 밤도 늦게 들어왔습니다. 수아가 자는 척하고 있었지만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눕는 소리였습니다. 수아는 그 소리를 들으며 무언가를 물어볼까 생각했어요. 어디 있었냐고, 무슨 일인지 알 수 있냐고요. 그런데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물어서 제대로 된 대답이 돌아올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냥 그 소리만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아는 남편이 나간 뒤 캐리어를 꺼냈어요. 차분하게 짐을 정리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하나씩 접어넣으면서 이 집에서 가져가야 할 것과 두고 갈 것을 나눴습니다. 신혼여행 기념품은 두기로 했어요. 남편이 골라준 것이었지만 지금 이 집에서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었습니다. 남겨두면 언젠가 남편이 볼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을 하게 될지는 몰랐지만요. 짐을 다 챙기고 나서 수아는 캐리어를 닫았습니다. 아직 들고 나가지는 않았어요. 남편이 기다리라고 했으니 오늘 저녁까지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요. 수아는 침대 끝에 앉아 창 쪽으로 눈을 주었어요. 오늘이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어떻게 끝나든 자신이 결정할 것이라는 것은 알았어요. 사흘째 되던 오후였습니다. 수아가 시댁으로 돌아온 건 한낮이 지나서였어요. 시어머니는 거실에 있었어요. 수아가 들어오는 것을 보았지만 별말이 없었습니다. 수아도 말을 먼저 꺼내지 않았어요. 안방으로 들어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옷을 하나씩 접기 시작했어요. 신혼여행에서 가져온 기념품은 그대로 서랍 위에 있었습니다. 수아는 그것을 잠깐 바라보다가 손을 뻗지 않았어요. 가져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스스로도 분명히 알지 못했어요. 남편에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수아는 문자를 한 번 보냈어요. 지금 어디 있냐는 말이었습니다.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어요. 수아는 휴대전화를 내려두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어떤 모양인지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이 집에서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결국 혼자 버티는 것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시어머니가 다시 수아를 불렀습니다. 오늘 밥은 수아가 해보라는 말이었어요. 수아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재료를 꺼내 씻고 다듬었어요. 그런데 뭔가를 잘라내는 동작 하나에도 시어머니의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칼질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말, 이 집에서는 국을 이 순서로 끓인다는 말이 이어졌어요. 수아는 고쳐가며 했지만 한 가지를 맞추면 또 다른 것이 나왔습니다. 밥이 다 되었을 때
수아의 손이 조금 굳어 있었어요. 그날 밤도 남편은 새벽이 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수아가 자는 줄 알았는지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수아는 자지 않고 있었지만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옷을 갈아입고 눕는 소리가 났어요. 수아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신은 하나도 모른다는 것을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나흘이 지났어요. 남편은 매일 집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수아와 눈을 오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수아도 먼저 말을 거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매일 크고 작은 것들을 지적했습니다. 수아는 점점 말수가 줄었어요. 시어머니에게도 남편에게도요. 말을 해도 무언가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몸이 먼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수아는 다시 친정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초인종을 바로 눌렀어요. 친정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수아의 얼굴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수아는 부엌 식탁에 앉았어요. 밥상이 차려지지 않았는데도 그 자리가 가장 편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따뜻한 차를 내왔어요. 수아 앞에 놓아주면서 어떻게 지냈냐고 물었습니다. 수아는 그냥 있었다고만 했어요.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나날이었습니다. 매일 무언가가 지적받고 매일 어딘가를 고쳐야 했고 매일 남편의 빈자리를 느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한 문장으로 모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번에 수아가 한 말이 자꾸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보다 남편이 더 무서웠다던 말이요. 그 말을 들은 뒤로 자꾸 마음이 쓰인다고 했어요. 잘못한 사람은 숨어야 하는데 왜 내가 숨고 있느냐고도 했습니다. 수아는 눈길을 내렸어요. 숨고 있다는 말이 맞았습니다. 매일 집안에서 작아지고 있었어요. 친정어머니가 수아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결혼은 내가 했지만 내 인생까지 남한테 맡긴 게 아니라는 말을 다시 했어요. 이번엔 한마디가 더 있었습니다. 들어가기 싫으면 안 들어가도 된다고, 내 발로 나오면 된다고 했어요. 그 말이 허락처럼 들렸습니다. 수아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한참 그러고 있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이건 참고 견디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다고, 필요하면 법적으로도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냐고 했어요. 수아는 그 말을 들으며 뭔가가 단단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혼자 버티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것, 이 일이 개인의 감정으로만 처리될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요. 수아는 마음속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시각 남편은 수아 곁에도 시댁에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결정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 한마디를 남겨두고 나간 뒤 남편이 향한 곳은 따로 있었어요. 수아는 그 사실을 아직 몰랐습니다. 수아는 친정을 나서면서 한동안 걸었습니다. 시댁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어머니가 했던 말들이 걸음마다 뒤따라왔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숨어야 하는데 왜 내가 숨냐고 했던 말, 들어가기 싫으면 안 들어가도 된다고 했던 말이었어요. 그 말들이 허락처럼 들렸다는 것을 수아는 알았습니다.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어머니의 목소리로 들었어요. 시댁 문을 열고 들어설 때 수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부러 그랬어요. 시어머니가 거실에 있었지만 수아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면서 한번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쾅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했어요. 그게 지금 수아가 할 수 있는 조용한 단단함이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수아는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친정어머니가 두 손으로 감싸줬던 그 손이었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수아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이 집에 혼자 있어도 남편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도 친정어머니가 있다는 것이 달랐어요. 남편에게서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수아는 전화기를 집어들다가 내려두었어요. 전화를 해봐야 받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도 기다리기로 했어요. 오늘 저녁까지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수아가 결정할 것이었어요.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이번 한 번으로 판단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 번이 끝나면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기다리라는 말이 어떤 뜻이었는지를요. 저녁이 되자 시어머니가 또 전화를 돌렸습니다. 내일 모레 가족들이 모인다는 확인을 받는 것 같았어요. 수아는 방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캐리어 옆에 눈을 두었습니다. 지퍼가 닫힌 채였어요. 아직 들고 나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수아는 캐리어 옆에 앉았어요. 이 집에서 일주일을 버텼다는 것이 새삼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사흘이면 충분히 무너질 것 같았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수아는 아직 여기 있었어요. 무너지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버텼다는 것은 맞았어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이라고 수아는 생각했습니다. 전화 소리가 그쳤습니다.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수아는 방에 혼자 앉아 오늘 하루를 되짚었습니다. 친정어머니 앞에서 울었어요. 시어머니 앞에서는 한 번도 울지 않았는데 남편 앞에서도 참았는데 어머니 품 안에서는 눈물이 저절로 났습니다. 그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눈물이 지난 며칠의 긴장을 조금 풀어주었습니다. 수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대 앞에 섰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손수건에 립스틱이 번졌던 날 이후로 이 집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눈을 피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아는 이번에는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눈빛이 며칠 전보다 달라져 있었어요.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수아는 자신이 그런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내일 모레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척들을 불러 모을 거라는 것을 수아는 알았어요. 그 자리가 어떻게 흘러갈지 몰랐습니다. 남편이 나타날지, 나타난다면 어떤 얼굴로 올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친정어머니가 그 자리에 같이 있어준다고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달랐어요. 수아는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립스틱이 있었어요. 여행지에서 고른 그 색이었습니다. 바르지는 않았어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거기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내일 모레 그 자리에서는 바를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작은아버지 집을 나선 것은 오전이었습니다.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아버지의 글씨가 담긴 그 봉투를요. 남편은 차에 오르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해야 할 일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순서를 정해야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 먼저였어요. 변호사는 남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서류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가장 먼저 펼쳐놓은 것은 집의 등기부등본이었어요. 남편은 그 서류를 전에도 본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꼼꼼히 들여다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정리해둔 상속 절차에 따라 집은 이미 오래전 남편 명의로 넘어와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이 집을 항상 자기 집처럼 말했고 남편도 굳이 따진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살아온 공간이라는 생각에 소유권을 확인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런데 서류 위에 찍힌 이름은 분명했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차준호였어요.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법적으로 소유권이 없다고 했어요. 함께 거주해온 사실과 법적 소유권은 별개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 설명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직면하지 않았던 사실이었어요. 다음은 돈 문제였습니다. 남편은 수아가 보관하고 있던 이체 확인증을 꺼냈어요. 결혼 전 시어머니에게 송금한 내역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신혼집 가구와 이사 비용을 자신이 직접 알아봐 주겠다며 800만 원을 받아갔어요. 수아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이 잘 아는 업체가 있다고 했고 수아는 그 말을 믿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보내온 영수증과 이체 금액을 대조해 보니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일부가 가구 비용이 아닌 다른 곳에 쓰인 흔적이 있었어요. 시어머니 명의의 카드 결제 내역과 대출 상환 기록이 그 옆에 놓였습니다. 남편은 그것들을 한 장씩 들여다보면서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어머니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는 사용처를 속였다는 것이었어요. 가족 사이에 오간 돈이라 쉽게 따지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아는 그 돈이 집에 쓰인다고 믿고 보냈고 그 믿음은 사실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변호사에게 이 자료를 정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돌려받아야 할 금액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면서 남편은 숙소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근처 작은 식당에 들어가 혼자 밥을 먹었어요. 먹는 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수아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바닥에 앉아있던 수아, 전화기를 손에 쥐고 있던 수아, 짐을 챙기고 있던 수아요. 그 장면들이 밥 한 숟가락마다 끼어들었습니다. 남편은 수저를 조용히 내려두었어요. 수아에게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 있냐는 말이었어요. 읽음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답장을 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어요. 남편은 전화기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말로 하기 전에 결과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해도 수아는 믿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남편이 해온 것은 기다리라는 말 한마디 뿐이었으니까요. 그 말 하나를 믿고 수아가 버티고 있다는 것을 남편은 알고 있었어요. 그게 미안했습니다. 그 미안함이 지금 움직이는 이유였어요. 숙소에 돌아온 남편은 서류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등기부등본, 이체 확인증, 영수증 대조자료, 그리고 아버지의 메모. 그것들을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결혼 일주일째 되는 날이 이틀 뒤였습니다. 그날 시어머니가 친척들을 부를 거라는 것을 남편은 짐작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지금까지 집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친척들을 모아 여론을 만드는 방식을 써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과거에는 그 방법이 통했습니다. 남편이 어머니 편에 서거나 아니면 침묵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남편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봉투에 서류들을 넣으면서 남편은 아버지 메모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었어요. 아들이 결혼하면 부부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해야 한다는 문장이 처음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읽었을 때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먼저 왔었어요. 두 번째 읽으니 그 문장이 지금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오래전에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이 자리에 서게 될 날을 대비해 두었던 거였습니다. 남편은 봉투를 닫았어요. 이틀 뒤였습니다. 그때까지 수아는 그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남편은 수아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걸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지금 당장 해도 되는 말이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말은 이틀 뒤에 하기로 했어요. 결과와 함께요. 남편은 전화기를 내려두었습니다. 봉투를 다시 손에 들었어요. 이틀이었습니다. 한편 수아는 시댁에 있었습니다. 거의 다 쌓인 캐리어가 침대 옆에 놓여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것을 보고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짐 싸는 것 보니 잘 됐다는 식의 말을 했어요. 나가려면 조용히 나가라고, 괜히 아들 인생 망치려 하지 말라는 말도 했습니다. 수아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 말들이 이제는 예전처럼 심장에 닿지 않았습니다. 며칠 사이에 달라진 것이었어요. 수아는 캐리어 옆에 앉아서 남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아무것도 결정하지 말고 기다리라던 말이었어요. 그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만요. 그 안에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수아가 직접 결정할 것이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수아는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수아가 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한 선택이었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전화를 여러 통 돌렸습니다. 수아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목소리가 거실까지 새어나왔습니다. 내용은 듣지 않아도 알 것 같았어요. 친척들을 부르는 것이었을 거였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가겠다고 한다는 말, 시어머니를 무시한다는 말이 섞여 있을 거였어요. 수아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불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가슴이 뛰지 않았어요. 며칠 전 같았으면 저 전화가 무서웠을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어요. 뭔가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것을 몸이 먼저 알아채고 있었습니다. 통화가 끊기고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아는 친정 어머니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모레쯤 가족들이 모이는 것 같다고, 그 자리에 같이 있어줄 수 있냐고요. 답장이 빠르게 왔습니다. 당연하다고, 내 딸 곁에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수아는 그 문자를 읽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그 자리에 있어준다는 것만으로도 다르게 느껴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척들을 부르면서 자신이 이길 거라고 믿는 것 같았습니다. 과거에는 늘 그랬으니까요. 아들이 어머니 편에 섰고 친척들은 어른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 방식이 이번에도 통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번엔 남편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아도 달라져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부른 자리가 오히려 모든 것이 드러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어머니는 아직 몰랐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늦게 숙소에서 서류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어요. 한 장씩 순서를 확인했습니다. 등기 서류, 이체 내역과 영수증 대조자료, 변호사가 정리한 반환 금액표, 그리고 아버지의 메모였어요. 봉투 안에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두껍지 않았지만 무게가 있는 봉투였어요. 남편은 봉투를 탁자 위에 두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내일이었어요. 모든 것이 내일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으로 이번엔 물러서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지만 그 말이 가장 선명했습니다. 결혼 일주일째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수아는 일찍 눈이 떠졌어요. 남편은 새벽에 잠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옷이 바뀌어 있었어요. 수아는 그것을 확인하고 다시 앉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부른 친척들이 오후부터 올 거라는 것은 짐작했습니다. 수아는 캐리어를 바라보았어요. 지퍼가 닫혀 있었습니다. 아직 들고 나가지는 않았어요.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를 또 하는 것 같았어요. 오늘 오후에 온다는 확인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수아는 방문 쪽을 바라보았어요. 오늘이 지나면 무언가가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기다리라고 했고 수아는 오늘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마지막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맞는 것인지는 오늘 저녁이 되어야 알 수 있었어요. 수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얼굴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화장을 하지 않았어요. 손수건에 립스틱이 번지던 날 이후로 수아는 이 집안에서 화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시어머니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것인지는 몰랐어요. 다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수아는 화장대 앞에 앉았어요. 천천히 로션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립스틱을 꺼냈어요. 여행지에서 고른 그 색이었습니다. 수아는 그것을 천천히 바르고 거울을 바라보았어요. 잘 어울렸습니다. 오늘 이 집에서 있어야 할 자신의 얼굴이었어요. 오후가 되자 친척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전화를 돌려 부른 사람들이었어요. 거실에 익숙하지 않은 얼굴들이 하나씩 자리를 채웠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들이 들어올 때마다 일어나 맞았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컸고 표정이 분주했습니다. 무언가를 준비한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수아는 방 안에 있었습니다. 캐리어는 침대 옆에 그대로였어요. 친정어머니가 현관 앞에 도착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수아는 방에서 나가 직접 문을 열었어요. 친정어머니가 들어오면서 수아의 얼굴을 한번 살폈습니다. 딸의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작게 끄덕였어요. 아무 말 없이 수아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거실에 모인 친척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사돈이 왔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거실 가운데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친척들에게 오늘 부른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결혼 일주일 만에 집을 나가겠다고 했다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친정을 먼저 찾아가고 시어머니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급기야 친정어머니까지 시켜서 자신을 모욕하게 했다는 말도 했어요. 목소리에 호소하는 기색이 실려 있었습니다. 눈물이 조금 비쳤어요. 친척들의 시선이 수아에게로 쏠렸습니다. 누군가는 어떻게 된 일이냐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먼저 나서면 오늘 이 자리가 감정 싸움이 되어버릴 것 같았어요. 수아는 입을 다물고 기다렸습니다. 오늘까지 기다리겠다고 했고 아직 남편이 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아들 하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런데 며느리가 들어오자마자 집안이 뒤집혔다는 말이었어요. 친척들 중 몇몇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처음 분위기는 시어머니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수아는 그것을 느꼈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옆에서 수아의 손을 살짝 눌렀어요. 기다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한 손에 두꺼운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모인 사람들이 일제히 남편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에 처음으로 안도하는 빛이 스쳤습니다. 아들이 왔으니 자기 편이 생겼다는 계산이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손짓하며 아들에게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를요. 남편은 시어머니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먼저 수아에게 시선을 주었어요. 수아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의 얼굴에 웃음은 없었지만 흔들림도 없었어요. 남편은 식탁 앞으로 걸어가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모인 사람들을 천천히 돌아보며 입을 열었어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앞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남편이 먼저 봉투를 열었어요. 첫 번째 서류를 꺼내 식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집의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이 집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에게 상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적인 소유자는 차준호라는 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자기가 평생 살아온 집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남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집에서 나가셔야 할 분은 수아가 아니라 어머니라는 말을 했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했어요. 엄마, 오늘부터 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어요. 친척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남편은 멈추지 않았어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체 확인증과 영수증 대조 자료였어요. 결혼 전 시어머니가 가구 비용으로 받아간 800만 원 중 일부가 실제 가구 비용이 아닌 다른 곳에 쓰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반환해야 할 금액이 정리된 자료도 함께 놓았어요.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족끼리 돈 좀 쓴 게 뭐가 문제냐고 나중에 갚으려 했다고 했어요. 남편은 그 말을 받았습니다. 왜 받았는지 거짓말하셨고 수아는 그 말 믿고 보낸 겁니다. 친척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시어머니 편에 있던 몇몇이 서류 쪽으로 시선을 옮겼어요. 시어머니는 수아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다 수아가 꾸민 것이라는 말이었어요. 남편이 시켜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수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용하게요. 친정어머니가 옆에서 수아를 바라보았어요. 수아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어요. 그런데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전화하게 하시고 무릎 꿇으라고 하신 거 기억하세요? 시어머니가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수아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거실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낮고 분명한 목소리였어요.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해. 그래야 내가 이 전화 끊어줄게. 거실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친척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그 눈빛에 처음과는 다른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아버지 박재술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품에서 오래된 봉투를 꺼냈어요. 시어머니가 그 봉투를 보자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작은아버지는 봉투에서 종이를 꺼내 천천히 읽었어요. 형이 죽기 전에 자신에게 맡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준호가 결혼하면 반드시 독립시키라고, 형수가 아들을 놓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내용이었어요. 남편인 자신조차 아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의 삶을 걱정하며 이것을 남겨두었다는 말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죽은 남편이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에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완강하게 버텨오던 무언가가 조금씩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친척들 중 누구도 이제 시어머니 편에 서서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거실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서류들이 놓인 식탁, 시선을 피하는 친척들,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남편,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수아였어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으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남편이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길거리에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작은아버지가 머물 곳을 마련해 두었다고, 생활비도 일정 기간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지금부터 수아와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 수는 없다는 말이었어요. 그 말이 이 집에서 남편이 처음으로 분명하게 선을 그은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라는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평생 이 집에서 살았는데 왜 내가 나가야 하냐고, 며느리 하나 때문에 엄마를 내쫓냐고 했습니다. 남편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삶을 망가뜨려도 되는 건 아니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경계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친척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내가 아들 하나 키우느라 어떻게 살았는지 다들 알지 않냐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쉽게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녹음에서 흘러나온 목소리가 아직 거실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무릎 꿇으라는 그 말이요. 손수건에 번졌던 립스틱도, 친정 어머니에게 들이댔던 그 목소리도 직접 본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친척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자리에서 다시 한마디 했어요. 형수,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요. 목소리가 높지 않았지만 단단했습니다. 형이 남겨둔 말이 있고 준호가 이미 결심한 것이 있으니 이번엔 달라질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주위를 다시 둘러보았습니다. 서류들이 놓인 식탁, 고개를 돌린 친척들, 흔들리지 않는 아들의 얼굴, 그리고 수아였어요. 수아는 자리에 앉아 시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피하지 않는 눈으로요. 손수건 앞에서 굳어버렸던 그날의 수아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의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리에 주저앉으려다 옆 친척이 부축했어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의 눈물인지 두려움의 눈물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그것이 이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거실 안의 무게가 달라졌어요. 처음 친척들이 앉았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공기가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거나 시원해지지 않았어요. 통쾌하다는 감각보다는 묵직한 무언가가 가슴 안에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이 방에서 무언가가 끝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다른 무언가가 시작되려 한다는 것도요. 친척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떠나면서 시어머니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없었어요. 몇몇은 수아에게 짧게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남편 수아, 작은아버지, 그리고 친정어머니가 남았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기대듯 앉아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남편이 다시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작은아버지가 머물 곳을 알아두었다고 했어요. 혼자 지내기 불편하지 않은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사할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다고, 생활비는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앞으로 수아와 함께 이 집에서 살 수는 없다는 말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을 바라보다가 수아를 바라보았어요. 그러다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아 앞으로 한 걸음 다가오더니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소리가 났습니다. 바닥에 무릎이 닿는 소리였어요.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다오.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진심인지 두려움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며칠 전 수아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했던 그 사람이 지금 수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수아는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허전했어요. 자신이 원했던 것이 이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군가가 굴복하는 것을 보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원했던 거였습니다. 수아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시어머니가 눈을 들었습니다. 용서해 주는 것이냐고 물었어요.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릎 꿇는다고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어머니가 제게 하신 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잠깐 멈추었다가 수아는 말을 이었습니다. 자신이 당했다고 똑같이 돌려드리면 자신도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수아는 차분하게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받아간 돈은 확인되는 대로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부부의 생활과 친정 방문에 일절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이 선만 지켜주시면 저도 어머니를 미워하는 일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제 선을 넘으시면 그때는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수긍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내렸습니다. 남편도 그 옆에서 말하지 않았어요. 이번엔 수아가 먼저였습니다. 남편이 대신 말해줄 자리가 아니었어요. 작은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수, 준호를 잃은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아들이 자기 삶을 살게 두는 거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있었어요. 친정어머니가 수아의 손을 잠깐 잡았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손의 온기가 말보다 먼저였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짐을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남편이 마련한 곳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오래 살아온 집을 떠나는 날이었는데 이상하게 짐이 적었어요. 시어머니는 현관에 서서 집안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거실을 바라보았고 부엌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서 한번 뒤를 돌아보았어요. 남편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도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아는 거실에 서 있었어요. 처음으로 이 집이 아무도 지배하지 않는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수아 곁으로 왔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아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왜 그날 아무 말도 안 하고 나갔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버리려고 나간 게 아니었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했을지 내 자신이 무서웠어. 아무것도 결정하지 말고 기다려. 그 말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그래도 잘못했어. 수아는 잠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제야 그날 남편이 한 말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알았어요. 기다리라는 말이 외면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러나 그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 며칠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음번에 또 침묵하면 그땐 정말 끝이야.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을 마주쳤어요. 그렇게 하지 않을게.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아도 그 말이 어떤 무게인지 알았어요. 결혼식 날 평생 옆에 있겠다는 말보다 더 실질적인 무게였습니다. 약속이 아니라 다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수아는 일찍 눈이 떠졌어요. 아직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수아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왔어요. 집안이 차분했습니다. 어젯밤 친척들이 다 떠나고 나서 두 사람이 치운 거실이었어요. 선물 가방이 탁자 위에 아직 놓여 있었습니다. 수아가 처음 시댁에 들어온 날 가져왔던 그 가방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수아는 가방을 들어 찬찬히 열었어요. 여행지에서 고른 물건들이 그대로였습니다. 수아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 탁자에 올려두었어요. 거실 한쪽에 거울이 있었습니다. 수아는 거울 앞에 섰어요.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수건에 립스틱이 번지던 날 이후로 이 집 거울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쳤거나 눈을 피했습니다. 오늘은 달랐어요. 수아는 자신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그러나 무너진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거실 쪽 창을 열었어요. 아침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선선했어요. 수아는 그 공기를 한번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빼앗으려 했던 것은
립스틱 색이 아니었습니다. 내 얼굴을 내 마음대로 할 권리, 내 부모를 찾아갈 권리, 내 삶을 내가 결정할 권리였어요. 그것들은 끝내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수아가 꺾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오늘 어머니를 무릎 꿇린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내가 나 자신 앞에서 무릎 꿇지 않기로 한 것이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참아야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수아는 거울 속 자신의 눈을 한 번 더 마주쳤어요. 그리고 입가에 작은 미소가 생겼습니다. 억지가 아니었어요. 처음으로 이 집 거실에 서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수아가 창가에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다가오더니 말없이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색하지 않았어요. 처음 이 집에 들어오던 날 거실에 그 무겁고 낯선 공기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한테 더 일찍 했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알면서도 그냥 넘겼다고, 그게 수아한테 더 힘든 시간을 만든 거라고 했어요. 수아는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지도 괜찮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번 일로 두 사람 사이가 단번에 예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었어요. 수아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상처는 천천히 아무는 것이고 믿음도 천천히 쌓이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지켜야 할 선이 어디인지 둘 다 알았어요. 그 선이 무너졌을 때 누가 어떻게 하는지도 보았습니다. 그것이 출발점이었어요. 수아는 탁자 위에 꺼내둔 여행지 기념품을 집어들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이제 어디에 두려냐고요? 수아는 잠깐 생각하다가 창가 선반 위에 올렸습니다. 해가 들어오는 자리였어요. 처음 이 집에 들어올 때는 어디에 두면 좋을지 이야기하다가 결국 서랍 안에 넣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꺼내둬도 될 것 같았어요. 이 집이 자신의 집이기도 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몸이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수아 옆에 섰어요. 기념품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여행지 이름이 새겨진 작은 물건이었어요. 불과 일주일 전에 두 사람이 웃으며 고른 것이었습니다. 그 일주일 사이에 많은 것이 있었어요. 쉽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주일을 지나서 두 사람이 다시 이 자리에 서 있었어요. 수아는 기념품을 한 번 더 바라보다가 창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아침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선반 위의 기념품에 빛이 닿았습니다. 수아는 그것을 보면서 이 집이 이제 다른 공간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누군가의 지배 아래 있는 곳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곳으로요. 그게 결혼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야 하는 것이었어요. 남편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을 차리겠다고 했어요. 수아는 그 말을 들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부엌에서 냄비 소리가 났어요. 남편이 혼자 무언가를 하는 소리였습니다. 수아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등받이에 기댔어요. 오늘 아침에 이 소리가 앞으로도 계속 들릴 수 있는 소리이기를 바랐습니다. 억지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바라는 것이었어요. 그 정도면 지금 이 순간에는 충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수아가 거울 앞에 서던 마지막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요. 손수건에 립스틱이 번진 그날 이후로는 이 집 거울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날 아침 수아는 처음으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립스틱을 꺼내 발랐어요. 화내지 않았어요.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얼굴을 자기 것으로 되찾은 하루였을 뿐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처를 이기는 방법이 반드시 큰 싸움일 필요는 없구나. 자기 자리로 조용히 돌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수아처럼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꼭 들고 오겠습니다. 사연밤이었습니다.